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개념체계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체계에 대한 문제들은 다 이론형의 문제고, 이론형의 문제는 많이 보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론형의 문제에서 다 맞추기는 좀 힘들어도 90%에서 80%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형의 문제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형의 문제에서 점수를 좀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그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세이브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 체계나 또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맞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많이 읽어보고 일단 여기서는 많이 틀리는 것도 중요해요. 틀려봐야지 어디에서 어떻게 틀린 문구가 나오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음 중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중요한 건 요거 잘 찾아야 돼요. 네, 여기서 많이 실수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시험 무지하게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런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문제는. 계산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1, 2, 3, 4, 5번 그 문항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좀 중요한 건 옳은 걸 찾는 건지 옳지 않은 걸 찾은 건지 먼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니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다. 즉, 재무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가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걸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측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 생각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달라.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어떤 사람이 더 잘 될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를 다 감안한 게 가치야,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가치인 거예요. 주식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일한 어떤 업종으로 어떤 그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규모의 회사예요. 근데 어떤 기업은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아. 어떤 기업은 주식 가치가 굉장히 낮아. 근데 왜 높은가 봤더니 이 회사의 경영주가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이나 또는 정치적 인맥이 굉장히 좋아. 그죠? 또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동안에 계속 성공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가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 또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계속 사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그 주가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미래의 예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무보고서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과거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현재 및 현재는 당연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잠재적 투자자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여자,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 걔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당연한 설명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보강자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된다. 보강자 질적 특성, 비검적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당연히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보강자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또는 그 정보를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비교 가능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또는 적시성이 있어도 그거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봤었죠. 예측가치라는 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죠. 그럼 그 나중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예상,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과 확인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측할 때는 아직 결과를 몰라요. 확인가치는 결과를 알았어. 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예측했던 걸 수정을 하거나 또는 보완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예측과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 회계학을 배우는 데만 들어가는,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다못해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보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샀어요. 자, 근데 막상 와서 보면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보다 신중하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구매 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이 된다. 즉, 우리가 이제 보는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 아주 일반인들, 재무 얘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보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다 배우고 2달, 3달 이렇게 해서 회계학을 배웠어요. 뭐 이제 회계사를 했다고 합시다. 재무보고서를 딱 처음에 보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봤을 때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사실 이 재무보고서는 이해가능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재무보고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 정보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통일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관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이건 뭐라고 해요?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통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통일성이에요. 일관성은 뭐예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방식을 쓰는 걸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통일성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일관성이 이 비교관성과 관련돼서, 즉 비교를 하려면 과거에 썼던 방식과 지금 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과거의 성과와 지금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다른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거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성과를 표시를 했다면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단적으로 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일성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건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그죠? 이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이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네. 자, 첫 번째.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되는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을 한다. 우리가 이제 개념체계 있잖아요. 이거. 이건 기준 아니에요. 개념체계는. 개념체계는 말 그대로 기준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고 개념체계가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돼요. 개념체계, 이 개념체계와 그 다음에 기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죠? 그걸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 좀 다르다고 해서 지키라고 만든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얘네 둘이 상충이 됐을 땐 당연히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가지 보강적 질적 특성, 비검적이. 그죠? 예. 그래서 비검적이. 네 가지가 있네. 맞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으로 작성해. 기업이 청산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정리를 한 다음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걸 정리를 한다면 파는 것, 즉 이걸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그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때는 몰라요. 청산가치라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청산가치는 계속기업의 가치와 다르죠.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가정이고 청산가치는 뭐예요? 지금 내다 팔면 얼마일까 그거잖아요. 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는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 물건을 만드는 기계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그 기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만둔다면 물건을 계속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기계는 내다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팔았을 때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가치와 청산 가치는 다른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청산할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청산에 따른 가치를 보여줘야 되겠죠. 계속기업의 가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기업의 가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한다. 이게 이제 인식 기준이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측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른 금액을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효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있을 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자본유지 조정으로 하는. 자본유지 조정이라는 건 추가적인 투자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보겠지만 기초의 실물과 기말의 실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익을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자본유지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뒤에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이거 재무 보고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보를 전달해 줄 때 그 정보의 사항들은 사실은 과거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지난 기간의 성과 그리고 그게 누적되어 있는 게 재무상태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벌 거야 이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체가 예측 가치 또는 예측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상치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서술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틀린 것 같네. 그죠? 이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봤었죠. 이론 설명에서. 어떤 그 자산을 증여를 받았을 때. 그죠? 그 증여받은 자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쓸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측정해서 쓰는데 건물 100원이라고 썼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다음날 팔았어. 그죠? 이거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팔았는데 처분가가 120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측정했던 그 100원이라는 가치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잘 됐을 수도 있다.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할 거냐. 실제로 내다 팔았을 때 그 가격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즉 이 평가라는 방식에 있어서 이 평가 방법에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의 선택이나 적용을 할 때 그때 오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오류가 있는 표현이 될 테고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선택이나 적용을 할 때 평가 방법, 즉 평가라는 방법에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없는 표현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표현이죠. 이거 잘못 썼네. 이게 언제 오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다면 그게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겠죠.
이건 거꾸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그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거고, 그죠? 평가 방법에 오류가 없으면 그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오류가 없는데 그 오류라는 의미는 뭐냐?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측정의 방법에서 그런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의 편의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하죠.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검적이가 있다.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보관자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이 보관자 질적 특성은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성들을 보면 비검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 비관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뭐 회사에서 이번에 매출이 뭐 30만 원이다.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 정보에 대해서 첫 번째 1순위로 비교 가능하냐 판단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검증 가능하냐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 번째 적시성이 있느냐 판단해보고, 네 번째 그러면 이해 가능하냐, 이렇게 보진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체크해보고, 즉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 이걸 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아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검증 가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적시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어떤 순서에 따르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게 떨어지면 어떤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게 올라가면 어떤 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정된 순서에 따르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인, 여기서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정보, 내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정보에서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게 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정보에서는 비교 가능성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조금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선택하고 그걸로 의사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네요. 예.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 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다. 이거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했었죠. 많이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 그 중요성의 어떤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목적적 합성.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하나는 200억, 하나는 200원이에요. 200억이 아니야. 얘는 200원이고 얘는 200억이야.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어떤 매출 누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150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을 했더라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과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의 어떤 그 목적적 합성,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당연히 여기에서의 150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150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저쪽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즉 200원의 매출 중에서 150원을 빼먹었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가 결국은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충실한 표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쓰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이 오류가 없다는 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가 재고자산 할 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 가중평균법,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 이렇게 했죠. 가중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이 다 뭐냐면 목적 적합하고 충실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쓸지를 가지고 판단할 때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을 쓰게 되면 보다 이해 가능한 정보가 되는데 선인선출법을 쓰면 이해 가능한 정보보다는 뭐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더라.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보강적 질적 특성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지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비교 가능성이야 아니면은 갑자기 적시성이야 뭐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활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의 어떤 그 동일한 업종과 그 다음에 규모가 동일한 그런 회사 두 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익을 보니까 뭐 여기서는 하나의 회사에서는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래요. 다른 회사에서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 중에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높네. 그죠? 이익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측정하나 봤더니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얘 같은 경우에 선수선출법을 쓴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가중평균법을 쓴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죠? 이익이 크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얘가 얘보다 장사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아무래도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다른 방법을 쓰고 있으면 요놈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해주면 비교하기가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 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은 좀 다르죠. 비교 가능성은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관된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이제 찾아보래요. 보관자 실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거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질적 특성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 없다. 이것도 이제 봤죠. 우리가 이제 보는 정보들은 뭐 과거의 정보 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 이걸 보는 거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미래에 우리 이익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 정보는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할 때, 규정된 순서에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적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적시성이 높을 수도 있고 비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요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게 감소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특성이 있겠죠. 나는 비교 가능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동일한 정보, 어떤 다른 정보를 가지고도 비교 가능한 정보가 보다 비교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얘기한다. 중요성에 대한 사항들 계속 봤던 문구죠. 많이 나왔던 문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강제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거 완전히 틀렸네. 그죠? 비검, 적이. 이거 보나 마나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참,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충실하다는 게 전체가 다 모든 면에서 옳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얘기한다. 이거 이제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나와요, 말들이. 중요한 것들은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예문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걸 자체를 외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완전 서술은 되도록이면 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지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 의사결정하는데 의사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그래가지고는 중립적 정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고 그거는 아예 정보의 유용성이 없는 정보예요. 그죠? 예. 중립적 정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제공자 입장에서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걸 선택하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 정보는 편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립적인 거지 정보를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중립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으로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함으로써 보강이 된다. 이건 말이 마치 맞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틀린 말이죠. 비슷한 걸 달리 보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돼. 그게 비교가능성이에요. 이 회사가 크고 이 회사가 작다는 건 이렇게 작고 크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보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읽다 보면 저게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책의 내용 중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다 틀린 내용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틀린 내용을 찾으라 이럴 때는 내가 틀린 거 정확히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몰라도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옳은 걸 찾을 때는 옳은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내용들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옳은 걸 찾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처음 보네. 개념체계에서는 어떤 근본적 질적 특성, 뭐죠?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죠.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효율적으로 어떤 절차를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개념체계 쪽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지 어떤 경제적 현상이 그래서 회사가 어떤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 근데 그 매출이 과연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냐? 그걸 먼저 판단하는 얘기예요. 즉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현상이냐? 그 얘기고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목적 적합하게 될 그 현상에 대한 정보의 유용을 한번 식별을 해봐라. 가장 목적 적합하다는 건 뭐냐면 그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거를 믿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결정을 해봐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새로운 사업에서 어떤 매출이 발생하거나 아주 작은 매출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을 가지고 목적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된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충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순서 자체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상, 즉 어떤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그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유용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그러면 신뢰성 있게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 또는 신뢰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란 얘기죠. 그게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관성은 비관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여기까지 맞네. 그죠? 즉,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말이 거꾸로 써있죠. 여기가 비교가능성이고 여기가 일관성이죠. 그래서 비교가능성이 목표고 일관성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충실한 표현이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 얘기는 맞는데 뒤에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돼요.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다. 이건 아니죠. 자,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이거는 우리가 봤네. 그죠?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보다는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재무보고서를 딱 들고 가서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 회사 어때? 그러면 초등학생이 보고 너무 괜찮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내용들, 틀린 내용들 다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다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죠. 질적 특성 중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한다. 두 가지 특성,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가 있는데 그 비검적이의 특성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비교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 검증 가능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비교 가능해야지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비교 가능하지 않고 검증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비교 가능하지만 검증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정된 순서를 따르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기준위에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이외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중요성에 대한 사항을 볼 때 얘기를 했었죠. 어떤 기업에서 연간 매출액이 200억짜리 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매출 누락이 150원이 발생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그 회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할 때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될 거야. 그죠? 예.
근데 그 금액이 조금 달라지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15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는 또 괜찮네. 그래서 뭐 회계 담당자가 그 중에 10,000원을 지가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뭐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죠. 1,000만 원이 됐다. 뭐 이것도 별로 이제 영향이 없더래요.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즉 1억 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중요한 정보가 되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의 여부, 즉 목적 적합하냐 아니냐의 어떤 판단은 그 정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요성이라는 건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러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임계치, 즉 측정치, 이 정도 이상이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해줄 수 없다. 즉 1억 이상이면 무조건 중요해, 또는 1억 이하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 그래서 결정할 수 없다죠. 예. 그 다음에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수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이. 그죠? 지금까지도 한 4번,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본적 질적 특성은 우리가 이제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두 개의 기업을 비교하고 싶은데, 그죠? 얘네들이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이 돼 있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고, 충실하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기업에서는 목적 적합하지 않아, 어떤 기업에서는 충실하지 않아.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뭔가 의사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없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비교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체계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사항들이 문제가 꽤 많죠. 한 30문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체계 표시에 대한 내용들은 볼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개념체계도 물론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재무제표 표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라든가 또는 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세무사, 뭐 이 정도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항상, 그러니까 이쪽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개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